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작가가 우선 제일 유명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품들 중에는 작가 자신의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소설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90에서 95% 이상 자기 기억이 기억하는 한 거의 똑같이 그냥 자기의 기억을 기술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런 류들이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 철학을 담은 그런 작품을 여러 편 남겼습니다. 이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던 헤세 자신의 질풍노도와도 같은 청소년기를 그린 자서전과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의 주인공이 헤르만 헤세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한스 기벤라트라고 되어 있고요. 한스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성실한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이 아이 한스를 주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시키고 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마을의 목사님도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총력을 다해서 한스에게 공을 들입니다. 그 마을 역사상 이런 아이가 없었다. 이런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한스가 주 시험에 합격을 해서 마을의 명예를 빛내리라는 데에는 모두가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얘는 천재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주인공 한스도 당연히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 마을의 그 기대를 한꺼번에 안고 결국 한스는 그 주 시험에서 2등이라는 차석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당연히 해냈다라는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학교 생활에서 한스는 회의감을 느끼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학교를 떠나게 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학교를 떠나게 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너무 지쳐서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선생들의 야비스러운 명예심이 연약한 어린 생명을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소년 시절에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는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길가에 쓰러진 이 망아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한스의 처지를 표현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주인공인 한스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일상에서 하는 것과 같은 어쩌면 사실은 다소 일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일상처럼 치르는 시험이고 정말 많은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 일들을 굉장히 고도의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체로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헤세의 글솜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일들을 소재로 이렇게 손에 땀을 주면서 읽게 하는 게 이
명작가의 위험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설 초반에 시험을 치러 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서 그 부담감과 희비가 갈리는 매일매일의 시험 과정. 어떤 날 잘 보면 막 또 즐거웠다가 조금 망친 다음날 시험은 뭐 극도로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발표가 나기를 기다리는 그 며칠 사이를 정말 더없이 긴장감 있고 스릴 넘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결국 한스는 그 학교에서 쫓겨나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다른 동네 친구들처럼 아주 평범한 이제는 더 이상 천재 소년이 아닌 평범한 기계공이 되기 위해서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금속 부품을 깎고 망치질을 하고 하면서 다른 기계공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뭐 그 중에는 예전 학교 동창들도 있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당연히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몸은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편하게 맥주도 마시고 뭐 좀 시덥지 않은 농담들을 하고 하면서 뭐 젊은 아가씨들에게 수작도 걸고 맥주 한잔하고 이런 삶에서 묘하게 해방감과 쾌락 그리고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수레바퀴 아래서 참고 억눌린 채로 살아오던 삶이 마음껏 풀려버리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또 아주 짧게 몇 문장 정도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스도 큰 소리로 함께 웃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주절거렸다. 또한 건배를 하려고 함께 술잔을 부딪히기도 했다. 1시간가량이 지난 뒤 놀랍게도 그의 술병은 비어 있었다. 제법 마시는데? 아우구스트가 말했다. 한 잔 더 할래? 한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여태껏 정말 그 시험만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맥주도 한잔하고 뭐 농담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삶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런 일상의 행복감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쯤을 읽다 보면 에이 그래 이만한 삶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저같이 독자들은 이렇게 그럭저럭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야기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뭐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맥주에 진탕 취한 한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게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몇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어렵게 들어갔던 신학교 나중에는 나왔던 거기에서 호수에 빠져 죽은 친구 힌딩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삶의 모든 의욕과 방향성을 잃고 이 한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건 얼마 전에 결국 잘 생각해보면 이 한스가 술에 취해서 강에 빠진 것인지 실수로 아니면 자신이 뛰어든 것인지 결말은 알 수 없는 채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헤세는 그 성공했다고 보면 좀 희한하지만 생을 마치는 것을 성공한 한스와는 다르게 자살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 데미안 같은 명작을 남기게 되었고 이 수레바퀴 아래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소설 속 한스처럼 수도원 학교에 들어갔으나
역시 그 강압적인 어떤 굴레와 속박 이런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한스처럼 시계 공장 그리고 서점 뭐 이런 데서 견습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15살 경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미수에 그쳐서 생을 마치진 않았으나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경우에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 한스가 신경쇠약 판정을 받은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가 이런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그 몇 년 후에 쓴 작품입니다. 아마도 헤르만 헤세 자신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나서 남긴 자전적 이야기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수레바퀴 아래서를 쓴 이후에 헤르만 헤세는 훨씬 더 험난한 그 개인사와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뭐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뭐 요 자세한 얘기는 데미안을 보시고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좀 더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험난한 일들을 겪고 나서 쓴 작품이 데미안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데미안 안에는 인생의 철학과 깨달음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한 사상과 비유들이 가득합니다. 뭐 이 수레바퀴 아래에서보다 훨씬 더 철학적으로 성숙한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미안 안에서 이 작품 수레바퀴 아래서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가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수레바퀴 아래서가 소프트한 버전이라면 데미안은 하드코어 버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가 청년 헤르만 헤세가 쓴 자신의 이야기라면 데미안은 인생을 훨씬 더 한참 겪은 후에 쓴 역시 자기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많은 명제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명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설 속 주인공 한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십만 수험생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모두의 기대를 그 여린 어깨에 짊어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보면서 거의 뭐 버틸 수 없었던 이 한스의 부담감을 모두들 지금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레바퀴 아래서 공부하고 있을 수많은 학생들, 수험생들, 고시생들, 그리고 뭐 취업 준비생들 이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1장 요제프 기벤라트시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 견주어 볼 때 그에게는 장점이나 특성이랄 것이 없었다. 여느 사람처럼 그는 넓은 어깨에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어지간한 장사 수완을 지닌 그는 황금을 숭배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저택에다가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 묘가 있었다. 그의 종교의식은 약간 개방적이기는 했지만 거칠에 지나지 않았다. 신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였고 시민적인 예의범절에 확고한 불문율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맹목적인 복종심을 보였다. 그는 가끔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었다. 때로는 의욕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형식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뱅이라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졸부라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구주의 놀이에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빵 굽는 날이나 라구를 먹는 날, 그리고 순대 수프를 먹는 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일할 때에는 값싼 여성연을, 식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의 내면 생활은 속물적이었다. 그가 지녔던 정서는 이미 오래전에 먼지가 되어버렸다. 낡고 우악스럽기만 한 가족의식과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즉흥적인 자선, 이러한 것들이 겨우 그의 정서의 가장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또한 그의 정신적인 역량은 엄격하게 한계가 그어진 타고난 교활함과 계산적인 술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가 읽는 것은 신문뿐이었다. 그의 예술 감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해마다 개최되는 시민단체의 소인극과 가끔 열리는 서커스 공연이면 충분했다. 그가 이웃의 어느 누구와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하더라도 무엇 하나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즉 우월한 힘과 인물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감,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보다 자유롭고 세련된 정신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에 있어서 그는 그 도시의 다른 모든 가장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의 적대감은 옹졸한 질투심에서 싹튼 것이었다. 이만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족하다. 사려 깊은 풍자가만이 이 천박한 삶과 무의식적인 비극의 묘사를 배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남자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 이제 바로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스 기벤 라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 있는 아이였다.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남다른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슈바르츠발트의 이 자그마한 마을에서는 여지껏 그러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었다. 이 좁은 세계 너머로 눈을 돌리거나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여기서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진지한 눈망울과 영리해 보이는 이마, 그리고 단정한 걸음걸이를 이 소년이 도대체 어디서 물려받았는지는 신만이 알리라. 혹시 어머니로부터? 그녀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언제나 병들고 근심에 쌓인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난 8, 9세기에 걸쳐 그토록 많은 건실한 시민들이 나왔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재간꾼이나 천재를 길러내지 못한 바로 이 오래된 작은 마을에 정말이지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불꽃이 내려온 셈이었다.